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여성 사샤. 당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중개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샤는 성격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 덕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집을 찾아주는 일이 정말 천직처럼 잘 맞았죠. 그래서 종종 스스로를 나는 아파트 사냥 전문 큐피트잖아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거주하던 곳은 플로리다 올랜도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굉장히 신식 아파트 업타운 플레이스입니다.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꽤 좋은 곳을 얻었어요. 여기는 365일 정말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인데요. 건물 안과 밖으로 CCTV 당연하고요. 1층 로비에 항상 경비원이 상주합니다. 또 공동 현관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확실하게 관리되던 곳이죠. 때는 2015년 10월 17일, 이날 사샤는 좀 특별한 저녁을 보냅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업계에서는 거의 승진이나 다름없거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게 되죠. 일행은 시내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으로 향했고 신나는 음악에 술을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 30분. 자기를 위한 축하 파티여서 그런지 사샤가 좀 평소보다 빠르게 술에 취했습니다. 집에 좀 가야 할 것 같았죠? 결국 친구들은 좀 더 클럽에 남기로 하고 사샤 먼저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다음날 아침, 전날 클럽에서 함께 놀았던 친구 앤서니가 식당에서 사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하기로 해장 같이 하자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제 얘가 술을 많이 마셔서 아직도 자나 싶었죠. 그래서 앤서니가 전화를 거는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사샤는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언제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모르죠. 그래서 얘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요. 앤서니가 즉각 사샤의 SNS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요. 그런데 무심코 그 사샤의 SNS 피드를 살펴보던 앤서니가 또 이상함을 느꼈죠? 평소에 사샤는 SNS에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거의 시간 단위로 시시콜콜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시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녀를 잘 아는 친구라면 이게 충분히 이상하다는 걸 느낄 정황이었죠. 아무리 술에 취해 잠들었다 해도 약속에 늦을 사람도 아니고요. 결국 친구들은 불길함을 감지하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이 사샤의 집으로 출동해서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요. 그러자마자 훅 하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건 바로 표백제, 락스 냄새였습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을 수색했죠. 조심히 침실로 들어가 보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이불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머리카락이 보였죠. 이불을 걷어내자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샤가 사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보니까 둔기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 보여요. 또 강렬한 몸싸움이 있었는지 곳곳에 방어흔도 부착되고요. 셔츠와 속옷 다 찢겨져 있었고요.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사샤의 휴대폰, 지갑, 열쇠도 없어졌습니다. 추 부검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집안 곳곳을 살펴보던 경찰이 수상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변기 시트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럼 이건 남성 범인이 변기를 사용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밀 감식을 해본 결과 변기 뚜껑에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또한 바닥에서도 사샤의 것이 아닌 신발 자국이 나왔고요.
그녀의 목과 가슴 쪽에서 외부인의 DNA가 발견됩니다. 자, 이렇게 사샤가 살해를 당한 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앞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들어오려면 최소 집주인의 허가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현장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사실상 그러기도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면 범인은 그녀가 아는 사람, 면식범일 확률이 높아지죠. 즉각 경찰은 공동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거기서 동행한 사람을 추적하고자 했어요. 분명 거기 찍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영상을 확보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경찰은 사샤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친구들, 그리고 또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서 행적을 좀 알아보게 되죠. 사건 당일 클럽에서 나온 사샤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걷게 되죠. 마침 우버를 타고 지나가던 두 여성이 저 여자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차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데려다 주겠다 라면서 우버에 태웠고 이후 그녀들은 이 사샤를 업타운 플레이스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잠시 후 새벽 1시 46분 한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 이 보안 코드를 띠띠띠띠 누르게 됩니다. 사샤가 그 남성의 뒤를 따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날 밤 당직을 섰던 경비원 스티븐에 의해 목격되었죠. 그렇다면 혹시 사샤와 함께 공동현관에 들어선 그 남자가 범인은 아닐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까 별 의심 없이 사샤의 호수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의심을 받던 주민이 흔쾌히 DNA 검사에 응했어요. 결과는 불일치. 범인이 아닌 겁니다. 그는 추가로 그날 밤 그 사샤라는 사람이 굉장히 취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면식범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고요. 자, 그럼 범인은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탐문을 해본 결과 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전 남친 2명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요. 먼저 바텐더였던 전 남친 테일러. 그는 사건 시각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샤와 헤어진 후에도 가끔 안부를 건네면서 잘 지냈는데 딱히 살해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더 확실하게 DNA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사샤가 숨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남성 벤. 비록 지금 사샤의 핸드폰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또 천만다행히 그녀의 태블릿 PC가 휴대폰과 동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통해 사샤가 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어쩌면 그녀의 핸드폰이 사라진 게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던 벤의 의도적인 행각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벤 역시 그 사건 시각에 친구 집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또 DNA도 일치하지 않고요. 아니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거 뭐 지금 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을 조사해야 하나 싶던 그때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였냐면 바로 사샤의 바로 위층 이웃이에요. 그날 복도에서 만취한 사샤를 봤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말하길 아가씨가 많이 취하긴 했어요. 오죽하면 경비원이 바래다 주더라고. 네? 경비원이요? 그날 복도에서 비틀거리던 사샤의 뒤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직을 섰던 경비원 33살의 스티븐 덕스버리였죠. 경찰은 의아했죠. 어라? 이거 앞서 그 경비원 스티븐이 한 진술과는 다른데? 스티븐은 분명 경찰한테 사샤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게 자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그 사이 마침내 CCTV를 받았고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 안에서 경찰은 주민 말대로 사샤를 따라가는 경비원 스티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어땠냐면요. 이제 거의 의식을 잘 못 찾는 이 사샤 뒤에서 조금씩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부축을 해주거나 괜찮냐 이렇게 말을 거는 건 또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따라간 거라면 아니 왜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샤도 이 남자가 따라오는 걸 알고 있는 듯해요. 막 비틀거리다가도 뒤를 막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됐으니까요. 스케줄상 스티븐의 당직은 10월 17일 새벽 6시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CCTV를 통해서 보니까 평소보다 약 6분 늦은 6시 36분이 되어서 아파트를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그의 손에 빨간 손잡이가 달린 흰색 쓰레기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샤의 집에 있던 것과 동일해요.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규격화된 쓰레기 봉투가 없고 그 제품이 다양한데 어쨌든 그것과 다 동일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경비원이 업무 중에 입주민 쓰레기를 처리해준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럼 왜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안에 범행 도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경찰은 즉각 스티븐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내가 본 건 다 말해주지 않았냐? 라면서 황당해했어요. 보니까 도통 쉽게 입을 열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스티븐과 대화를 막 시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팔에서 핥히고 물린 상처가 보입니다. 이거 정말 의심스럽죠. 근데 쉽게 입을 열진 않고요. 결국 경찰은 우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기로 해요. 스티븐한테 막 여러 장치를 달고 질문을 시작했죠. 당신 사샤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당신 사샤의 목을 졸랐습니까? 이 두 질문에 유독 반응이 막 요동칩니다. 사실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지만 사샤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목졸림으로 죽었다는 건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븐은 목졸림, 목을 졸랐냐 이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이렇듯 점점 스티븐이 용의자로 좁혀지는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경찰에겐 아직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변기 뚜껑에 남아있던 그 DNA. 스티븐의 것과 대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두 샘플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사건의 전말. 우버에서 사샤가 내려 건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자신의 집을 찾기까지 무려 40여 분이 소요됐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좀 삥삥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경비원 스티븐이 나타납니다. 사샤는 지레 지금 내가 취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이후에 스티븐은 아주 수상한 행적을 보입니다. 사샤의 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사샤를 마주쳤죠. 뭐라고 하냐면 순찰 중입니다. 순찰하고 있어요. 라고 둘러대고요. 그는 아파트 경비원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CCTV가 있고 또 어느 곳이 사각지대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을 통해서만 이동을 한 거예요. 사실 CCTV만 봐서는 그가 사샤를 집요하게 쫓고 있다라는 부분까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변기의 DNA 아니라면요. 사실 CCTV만으로 경찰이 그를 기소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해요. 자, 그러다 사샤가 마침내 집을 찾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빠르게 뒤에서 덮쳤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직업을 방패 삼은 스티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추악한 욕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지기 5개월 전인 2015년 5월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 입주자가 스티븐을 신고한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쁘게 쫓아온다 라는 이유였었죠. 하지만 스티븐은 아니다, 나는 아파트 건물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향이 같았을 뿐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경비원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원 검사를 하고 이 직업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설마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는 갈수록 자신감을 얻었고요.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 그의 폭주를 부추겼고 끝내 사샤의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2015년 10월 스티븐 덕스베리는 1급 살인, 성폭행, 미수, 절도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됩니다. 2017년의 긴 재판 끝에 결국 모든 혐의에 유죄가 내려졌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더불어 추가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어떤 것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두는 걸 일컫는 말인데요. 주민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경비 인력. 하지만 스티브는 그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생선가게의 고양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평생 자유를 잃고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일뿐이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4월 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24K 라운지 클럽은 자정이 넘긴 시간에도 성황리에 영업 중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는데 젊고 매력 있는 남녀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죠. 그 중에는 19살 여대생 케냐 몬헤이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지난해 6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릴 적부터 예쁘장한 외모 덕분에 어딜 가나 주목받는 소녀였죠. 케냐는 어머니와 양아버지 그리고 2명의 이복 동생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워낙 성격이 쾌활하고 구김이 없어서 어릴 적부터 이들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안정적인 10대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방송인을 꿈꾸면서 덴버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집에서 독립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충당하며 성실히 살던 케냐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날 라운지 클럽에서 그녀는 친구들과 짜릿한 일터를 만끽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1살 미만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케냐는 아직 21살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날만큼은 생일을 조작한 가짜 신분증을 들고 제재 없이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무대 인근의 테이블을 잡고 술과 음악을 한참 즐기던 중 케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뜹니다. 금방 돌아올 예정인 듯 지갑과 핸드폰은 테이블에 그대로 올려뒀죠. 하지만 이후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케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일행이 말해주길 케냐가 너무 취해서 행패를 부렸고 보안요원에게 쫓겨났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함께한 일행 중 누구도 그만큼 취하지 않았고요. 케냐 역시 만취할 만큼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남은 친구들은 케냐가 클럽을 떠난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짐을 챙겨두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숙취로 인해서 다들 정신이 없을 때쯤 친구 한 명이 케냐는 괜찮은 걸까? 라고 묻지만 아니 전화를 걸 수도 없습니다. 핸드폰이 친구들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분명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전화를 했을 텐데 어딘가 심각성을 느낀 친구들은 일단 케냐의 가족들에게 그녀가 사라진 것 같다고 알렸고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도 돌려주게 되죠. 당시 연락을 받았던 건 케냐의 양아버지입니다. 토니. 그는 즉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경찰은 가장 먼저 클럽 인근의 CCTV를 확보했고 케냐가 사라진 그 시간대에 남아있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클럽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로비에서 케냐와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클럽에 있던 그녀가 왜 갑자기 여기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즉시 수소문 끝에 이 남자를 찾아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우연히 클럽 밖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청춘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남자는 근처에 우리 집이 있는데 같이 가겠냐? 라고 하자 케냐가 선뜻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두 사람은 아파트까지 들어갔지만 케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면서 집을 떠났다고 진술합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 CCTV에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아파트를 나서고 있는 케냐의 모습이 그 남성의 진술 그대로 담겨 있었죠. 영상에서 그녀는 약간 술에 취한 듯 똑바로 걷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케냐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날 밤 이 아파트 밖을 나섰던 그녀는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한편 경찰의 수사 외에 케냐의 양아버지 토니 또한 나름대로 방식으로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주목한 건 케냐가 두고 간 핸드폰. 어떤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마침 그때 웬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흰색 밴으로 당신을 태워다 준 트래비스입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문자를 본 아버지 토니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딸을 언제 본 거냐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후 케냐가 실종된 지 48시간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이 트래비스라는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는 지난밤 케냐와 만났다면서 그 당시를 제법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은 케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아파트 인근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자 트래비스가 당신 도움이 필요하냐 라면서 말을 건넸고 케냐는 클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이후 둘은 트래비스의 하얀색 밴을 타고 함께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클럽은 영업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남성은 케냐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죠. 그래서 하얀색 밴을 타고 가던 길에 케냐가 담배를 좀 펴야겠다면서 인근 편의점에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주유소 편의점에 도착했지만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이때 케냐는 차에서 내렸고 주차장에 있던 데니라는 동양 남성에게 담배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둘이서 그 데네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라는 트래비스의 진술. 그는 좀 허무해졌고 운전을 해서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의 진술에 분명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죠.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그의 여자친구가 트래비스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줬고 결국 그는 풀려납니다. 여자친구에 따르면 그날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트래비스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다음으로 쫓을 인물은 트래비스가 증언한 그 동양인 남성 데니겠죠. 한참 경찰 기록을 통해서 근처 거주자들 중 이 비슷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을 추적하던 중 수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트래비스가 돌연 잠적해버린 것이었죠. 동시에 경찰은요, 이 동양인 데니라는 남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가 허구의 인물이고 트래비스가 이 실종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끼게 되죠. 수사는 트래비스 추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트래비스 포베스. 그는 덴버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유기농 그래놀라 바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그가 일하는 제과점 CCTV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우선 케냐가 실종되던 그날 밤 제과점 내의 CCTV가 일부러 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렇게 실마리를 놓쳐서 당황하던 경찰이었지만 극적으로 그날 미처 스위치를 끄지 못해서 작동하고 있던 한 대의 CCTV 기록을 찾아냅니다. 이 영상엔 엄청난 장면이 담겨 있었죠. 함께 확인하시죠.
트래비스가 무언가를 가지고 창고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얀색 아이스박스였죠. 그리고 그는 그걸 냉동고 안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박스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당시 그는 청소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규모가 큰 이 아이스박스를 넣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그가 그래놀라를 만드는 작업 중이었다면 왜 굳이 CCTV를 꺼둬야 했을까요?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고 즉각 제과점에 출동했지만 냉동고에 있어야 할 아이스박스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심지어 냉동고 내부는 이 표백제 냄새가 진동할 만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죠. 트래비스가 타고 다니던 흰색 밴을 추적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표백제 냄새가 풍겨왔고 또 내부에 깔려있는 매트 또한 얼마 전에 교체를 한 듯 새 제품이 있었죠. 자, 이 모든 정황이 트래비스를 강력한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7월 10일 잠적이 아닌 도주 중이던 트래비스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도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경찰 검문에 의해 붙잡힙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일렀죠. 사실상 케냐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정황만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죠. 그런데 완전히 예상치 못한 국면이 닥치게 되는데요. 이 트래비스가 체포되기 불과 6일 전이었던 7월 4일, 덴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지역에서 30살의 여성 리디아 틸먼이 성폭행을 당한 뒤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탈출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신원미상의 범인 남성이 귀갓길이었던 그녀를 미행했고 아파트까지 따라 들어오게 됐는데 안에서 리디아를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이후 성폭행까지 마치고 난 후 범인은 정신을 잃은 그녀의 몸과 아파트 전체에 표백제를 뿌린 후 마지막으로 불까지 지르면서 증거를 완벽히 제거했다고 생각한 후 현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리디아는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안면이 함몰될 정도로 폭행의 흔적은 끔찍했죠. 그런데 이때 리디아의 손톱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감식 결과가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트래비스. 자, 이미 케냐에 관련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성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밝혀집니다. 트래비스는 이제 코너에 몰렸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에게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면죄부를 제안했고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초기 조사에서 트래비스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상하셨다시피 여자친구가 트래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짓 진술을 한 게 드러났고 그녀 역시 경찰에 체포됐죠. 자, 사건이 발생했던 4월 1일 새벽 아파트를 나와서 홀로 걷고 있던 케냐를 트래비스가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당신 술에 좀 취한 것 같으니 데려다 주겠다라는 친절을 베풀었고 케냐를 차에 태웠는데요. 그리고는 얼마 못 가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케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트래비스는 망설임 없이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하게 되죠. 그의 직업상 차에는 항상 아이스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케냐의 시신을 그곳으로 옮겼고 그대로 몇 시간 동안 차에 싣고 다녔죠. 이후의 과정은 제가 좀 CCTV에서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시신이 들은 아이스박스를 제과점에 있는 냉동고로 옮겨서 잠시 보관한 후 다음 날 덴버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이스박스는 아예 불에 태워버렸고 시신이 보관돼 있던 냉동고는 표백제로 말끔하게 청소했죠. 이후 경찰은 트래비스가 지목한 시골 마을 지점에서 케냐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이미 상당한 부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
트래비스의 진술대로 질식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에선 트래비스는 자신이 결코 케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면서 저항을 막기 위해 힘을 좀 줬는데 그러다 보니 그녀가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호소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케냐를 죽이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현장에 불까지 지른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트래비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트래비스의 행적을 쫓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는 왜 사건 다음 날 케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둔 걸까요? 사실 이 트래비스라는 사람의 존재는 그 메시지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미 그녀를 살해해 놓고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건 상당히 섬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치 자신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꾸며내기 위해 걱정하는 척 문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고 다행스럽게도 그 문자가 아니었다면 트래비스의 존재는 쉽게 드러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을 골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 그는 범행 직후 증거를 은멸하기 위해서 현장에 표백제를 붓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결코 표백제 따위로 지워지지 않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